미국 잠수함은 성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왜, 일단- 뭐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인 어뢰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이른바 어뢰 스캔들인데 미군 함장들도 이게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난 제대로 쐈는데. 안 터져요. 아니면 안 맞아요. 근데 더 문제는 어뢰 스캔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뢰를 휙 쏘면은 어뢰가 가다가 똑바로 적을 향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삥 원형을 돌더니 다시 자기 함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뭐야? 원주 운동을 해서 자기 함을 때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도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이제 여기다가 쏟아 붓기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과학이 여기서도 접목이 됩니다. 당시에 미국의 과학이 여기서 진가가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컴퓨터 얘기하면은 요즘 있는 이 디지털 전자 컴퓨터만 생각을 네. 해서 2차 대전 뒤에 나온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도 컴퓨터가 광범위하게 쓰였습니다.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었죠. 그때는 아날로그, 기계식 컴퓨터가 무슨 얘기냐면은 와닿지가 않아. 기계식 그러니까- 컴퓨터. 쉽게 말해서 수백 개의 톱니바퀴가 안에 톱니바퀴가 돌아서 컴퓨터가 된다고요? 톱니바퀴뿐만이 아니라 기계 부품들이 응. 일종의 그 방정식을 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톱니바퀴가 방정식을 뿌려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적분도 할 수 있어요. 미적분 들어보셨죠? 톱니바퀴가 미적분을 한다고? 네, 톱니바퀴를 이거 잘 조합을 하면은 삼각함수 풀어내고 그래서 저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게 바로 당시에 미국 잠수함에서 쓰인 톱니바퀴네. 이 토피도 데이터 컴퓨터라고 하는 TDC라는 겁니다. 저게 뭘 하는 거냐면은 어뢰를 쏘려면 우리가 자위도 방향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 얘가 그동안 움직이고 있는 방향, 또 우리 함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어뢰를 우리 진행 방향과 몇 도로 세팅을 하게 나가야만 딱 맞을 수 있는가,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전까지는 절대적으로 함장의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나와서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 같이 데이터를 이걸로 계산해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미케니컬 컴퓨터가 각국에서 수준은 차이가 나지만은 조금씩은 다 쓰였어요. 우리 탄도 계산하는 것도 사실 저는 컴퓨터가 다 있던 겁니다. 탄도 계산하는 전 장치가. 근데 얼마나 고차원적인 방정식과 많은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느냐의 그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잠수함용 컴퓨터에서 제일 앞서 있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 강점이 달라요. 독일은 이제 네, 독일은 커만더 그레이트라고 해서 그렇죠. 항공기에 들어가는 항공기에 게 들어가는 독일의 전투기가 위력이 있는 건 뭐냐면은 조종을 할 때 조종 상태에 따라서 이 프로펠러 각도도 바꿀 수 있고 자동으로 하나만 조종하면은 그걸 다 따로따로 조종할 필요가 없이 하나만 움직이면은 그거에 연동이 돼 갖고 나머지가 계산이 돼서 다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기계식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성능을 발휘할 수가 또 있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공기가 흡입이 돼야 되는데 이걸 과급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어떤 상태에서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한. 근데 이게 또 각도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이 각도를 최적의 상태로 그 전까지는 일일이 조종사가 그렇지. 여러 가지 레바나 버튼 가지고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대단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피곤하죠. 만약에 공중전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이걸 하겠어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기계 장치가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느끼기에 그거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였어. 톱니바퀴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그거에 연동돼서 다다다닥 움직이는 게 있어. 이건 조금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걸 가지고 여기다 쏘면 수학적 계산을 해서 여기다 맞는다라는 계산을 톱니바퀴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인 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호섭 소령님을 겨냥을 하려면은 지금 저쪽에 보인다. 근데 심호섭 소령이 저쪽으로 시속 50km로 가고 있다. 그럼 우리의 어뢰 항주 속도는 시속 60km니까 이게 딱 이 각도를 보면은 이게 삼각함수가 섞여 있는 이런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 방정식을 계속 그때그때 순간의 파라미터에 맞춰서 푸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컴퓨터는 그걸 C 언어 같은 걸로 그렇죠. 프로그래밍 언어.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거를 적때는 톱니바퀴로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수식을 톱니바퀴 같은 이런 기계 장치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신기해. 매 순간 저게 사령탑 안에 굉장히 큽니다. 키가 거의 사람만한데 뭐 170, 80 뭐 이렇게 네, 그 정도 되는 거고 우리 잠수함의 진행 방향, 속도 이런 것들이 다 저기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잠만경이랑도 연동이 되어 있어서 잠만경이 보는 각도로 적한 방향에 세팅이 되고 여기서 잰 속도가 거기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어뢰 발사관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수신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계산한 결과가 실시간으로 그리로 넘어가서 자위도 각도를 그럼 지금은 15도, 몇 초 지나면 15.3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주는 이게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순간 최후의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도 세팅을 계속 바꿔가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가면서 최적의 방향을 결정해 놨다가 그 정보대로 사출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이 컴퓨터가 나와서 무서운 게 뭐냐면 리얼타임. 감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하게 리얼타임으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빨라진 거죠. 네. 네. 톱니바퀴 리얼타임. 그럼 이게 아마 효율이 몇 배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뢰 3발 쏠 거 어뢰 1발 쏴도 되는 이런 효과도 분명히 이렇게 있을 거예요. 되면은 어뢰 공격 패턴을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죠. 가져갈 수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차 공격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앞에 가토급 같은 경우는 어뢰 발사관이 6개 있는데 6개를 다양한 패턴을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쏘냐면은 함이 있으면은 하나, 둘, 셋 쏘고 5초 있다가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무슨 좋은 점이 생기냐면 6발을 쏜 것 같아요. 피할 수가 없고. 미리 맞아서 구멍을 내놓고 그 위치에 한 번 더 시간차를 두고 해놓으면은 훨씬 더 큰 장갑을 뚫을 수가 있겠죠. 실히 잡을 수 있지. 그 혹시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요? 어느 거요? 함장이 이거 보면서 자 우연 35도 자 어뢰 발사 이거하고 컴퓨터가 또르르 발사 이거하고 정확도 차이가 데이터로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뢰 뭐 공격 성공률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뢰를 쏴서 공격 성공률이 50%가 넘으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항상 상회했다는 그런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뢰 스캔들 개선되기 이전에는 정말 어뢰 공격 성공률이 10% 20%를 비던 그렇죠. 것이 이제는 이 문제가 완전히 스캔들이 극복이 거의 되고 이렇게 정교한 컴퓨터가 연동이 되면서 어림잡아서는 60-70%씩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건데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가다가 해류나 돌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요인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맞는 거지. 돌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었으면 훨씬 더 높은 명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투기가 미사일 적기가 있으면 미사일 한 발만 안 쏴요. 영화에서만 한 발 쏘지 지금도 2발 이상 쏴요. 왜냐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자 그런데 미 잠수함의 활약이 늘어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또 있다면서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미국의 사이판 점령. 미국이 기지를. 사이판을 점령하면서 여기서 잠수함 발진 기지를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 진주만에서 출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출격하거나 진주만에서 출격을 해야 되니까 가동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미국이 잠수함을 쭉쭉 뽑아내면서 사이판에 있는 잠수함 발진 기지에 대거 잠수함을 배치시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일본한테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44년 한 해 동안 미국 잠수함이 격침시킨 일본 상선을 보면요. 529척입니다. 약 230만 톤의 일본 상선을 수장시켜요. 와, 그 전에 10만 톤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태평양 전 기간 중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상선의 절반이에요. 와, 미 잠수함이 활약하기 직전까지 일본은 보르네오, 수마트라, 자바섬에서 한 달에 150만 배럴의 원유를 들여올 수 있었어요. 어허. 근데 44년 11월이 되면서 미군 잠수함이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되니까 150만 배럴이 30만 배럴로 줄어듭니다. 축소됐네요, 엄청. 배가 격침당한 거는 절반인데 네. 원유는 5분의 1 수준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유만 이렇게 됐냐? 원유뿐만 아니라 식량,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3년에 1,640만 톤을 들여왔어요, 일본이. 이 1,640만 톤이는 쌀, 고무, 석면, 석탄, 고철, 보크사이트, 니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것들이죠. 요게 44년이 되면서 1,640만 톤이 1,000만 톤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전 기간 동안에 미국이 격침시킨 일본 선박의 62%가 미군 잠수함에 의해서 돼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후반기에는 엄청 활약했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잠수함이 이런 일본군 상선을 격침시키는 것 이외에 태평양 작전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미 해군기들이 추락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다에 떠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구출하는 작전에 잠수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아하. 그래서 정말 많은 조종사를 구출해요. 근데 우리가 이 여행 좋아하시고 이제 뭐 이렇게 지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와이에서 일본 쪽은 엄청 멀어요. 근데 사이판에서 이렇게 보면 오키나와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이판을 점령한 이후에 활약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자료들도 엄청 많이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뭐 방금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잠수함의 활약이 늘어났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세영 기자님께서 잠수함이 사실 이 전쟁의 숨은 공로자다라는 말에 좀 힌트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자체가 메가도와 니미츠로 나눠가지고 양방향에서 일본까지 올라가는 거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가 일본에 대한 봉쇄인 겁니다.
그러니까 봉쇄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일본의 C라인을 이제 차단을 해서 일본을 경제적으로 고사를 시키는 건데 말려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수함의 이제 필요성이 증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잠수함이 이제는 전략적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되면서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또 쓰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제 질적으로도 개선이 되다 보니까 양과 질적에서 점점 개선이 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잠수함의 이제 활약이 늘어나게 되는 좀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선순환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뜬금없지만 네. 봉쇄를 당하는 나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긴 했지만 우리는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봉쇄한다면 진짜 봉쇄하기 좋은 위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꼭 잠수함으로 봉쇄를 안 해도요.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좀 봉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근대 시대에도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게 태평양 쪽에서 난파당한 배가 있잖아요. 오다 보면 일본의 섬에 다 걸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선에까지 오기가 되게 힘든 상황, 실제로 사실은 봉쇄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한테는 또 저는 상대적으로 잠수함 점술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해군 또 잠수함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 전술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이 또 이제 세계 연합훈련에서 굉장히 활약을 또 많이 한 거. 네. 이거 뭐 진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신소룡님 말씀에서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저는 이 잠수함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승리에 굉장히 저는 결정적인 네. 역할을 했다. 네. 저희가 쭉 하면서 했던 얘기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보급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유럽에서의 전쟁은 대륙에서의 전쟁인데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사실 바다 위에서의 전쟁이 굉장히 저희가 중국 내륙 전쟁을 빼면 나머진 바다인데 그리고 일본이 처음에 진주만을 치면서 동남아시아로 갔던 이유 자체도 사실은 보급의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도 미국이 봉쇄를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바닷속에서 끊어가지고 그렇죠. 들어오는 수송선을 끊는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미국이 승리로 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는 하나가 아직도 저는 왜 필리핀으로 갔을까? 이 정도의 잠수함 능력이었으면 타이완으로 그냥 가가지고 이걸 끊어버렸으면 괜히 그 필리핀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안 죽이고 뭔가 더 효율적으로 좀 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아쉬움은 계속 생겨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싸우고 이기는 거다. 이제 안 싸우고 이길 수 없을 때에는 적이 빨리 항복할 수 있도록 한다. 네, 근데 어떻게 항복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이 될 수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거죠. 항복하기 딱 좋은 날씨를 만들어주면은 예. 그렇죠. 네. 방금 하셨던 말씀 중에 중요했던 부분이 결국 일본의 어떤 경제 구조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자원을 막 생산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다 안 되죠. 보니까 외부로부터 자원을 들어와서 본국을 해서 생산을 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입에 의존을 하던 나라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더 효용성이 있었던 부분이고 일본이 39년에 보면은 영국, 미국 다음으로 세계 이제 3위의 상선 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상선 대국이 전쟁을 거치면서 몰락하게 됩니다. 이게 세부 지표를 좀 보면은 격침당한 수송선 톤수를 보면은 43년에는 176만 톤.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이수환 기자님께 말씀하신 대로 44년에 대활약을 하면서 전년도에 2배가 넘는 372만 톤이 격침이 됐고 45년에는 8월에 전쟁이 끝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87만 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통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미 전략폭격조사단의 통계를 좀 가져와 봤는데 42년 11월에 일본이 594만 톤의 상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게 43년 12월에는 494만 톤,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44년 3월에는 396만 톤, 그 다음에 44년 10월에는 291만 톤, 그 다음에 45년 4월에는 196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거치면서 3분의 1 토막이 나요. 네. 근데 물론 상선이 계속 군용으로 증발한 거를 좀 감안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줄어드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수치였다. 근데 예를 들면 네. 아까 그 뭐 가와사키에서 만든 그런 배들이 네.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도 일반 상선도 그렇죠. 격침시키는 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모든 그 전략 물자로 네. 분류해야 다 돼요. 예를 들어 우리도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H&M 같은 거 상선이 일반 상선이 그냥 격침 당하는 거죠. 당연하죠. 와, 진짜 무섭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상선의 감소가 기초 원료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것도 같은 자료입니다. 전략 복귀학 조사단에서 했던 자료인데 44년에는 진짜 실제로 모든 수치가 확 급감합니다.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는 314만 톤, 철광석은 167만 톤, 그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는 704만 배럴. 반토막 이상 또 줄어들게 되네. 네, 이렇게 정말 통계로 증명이 됩니다. 미 잠수함의 활약이. 근데 심소령님, 네. 이게 잠수함이 때려부신 거잖아요. 근데 왜 전략 폭격 조사단이 이거를 통계를 냈어요? 전략 폭격 조사는 단순히 그 전략 폭격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게 전략 폭격이라는 게 일본의 경제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라는 거를 전반적인 확인하면서 전반적인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통계까지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든 상선을 보호했어야 되잖아요. 네, 일본도 이제 43년도에 들어오면서 42년만 해도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부터 확 깨닫기 시작하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호송선단을 조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굉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호송선단을 조직하려면은 구축함이나 여러 가지 대잠함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배들이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왜? 1943년에 과달카날 전역 일대 수행하면서 뉴기니와 과달카날 일대에서 너무나 많은 구축함들이 소모가 돼서 호송선단에 차출할 이런 함정들이 부족해진 겁니다. 일본은 기껏해야 2척 아니면 3척, 그것도 99축함에다가 해방함이라고 이런 잠수함 상대 전용한 이런 좀 빈약한 함정들을 붙이는 정도에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미군은 오히려 독일을 상대하면서 독일 잠수함들의 2리대 전법을 배워왔죠. 그렇죠. 네. 울프팩. 그렇죠. 울프팩. 여러 잠수함들이 떼거지로 공격을 하는, 좌우에서 그냥 연타를 때려대니까 기껏해야 2척 갖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본이 레이더 기술이 부족했다는 거 계속 얘기했죠. 탐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약점이 소나, 음파 탐지기 기술이 형편없었어요. 음파 탐지기는 쉽게 얘기하면 물속에다 대는 마이크죠. 물속에서 잠수함이 내는 여러 가지 프로펠러, 엔진 소리 이런 걸 갖다가 물에다가 딱 이 마이크를 대고 무슨 소리가 들려오지? 방향을 재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거. 이게 패시브 소나고 패시브 나중엔 액티브 소나가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아예 적극적으로 음파 띵, 띵 하는 이런 음파를 쏴서 레이더처럼 반사되어 나오는 그 음파를 들어서 딱 방향을 찾아내는 영국이 역시 이 분야의 기술이 제일 앞서갔고 영국은 이 액티브 패시브 소나 이용을 해서 독일의 유보트를 어마어마하게 격침을 시키고 있었는데 일본은 이런 기술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거 퀘벡에서 기술 다 미국한테 넘겨줬던. 미국도 당연히 공일파했고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이 떨어지고 함정의 수도 적고 게다가 이 함급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구축함이나 해방함들도 폭내 자체도 부족했어요. 잠수함을 상대하려면 결국에 빨리 그 위치에 가서 폭내를 퐁퐁퐁퐁 떨어뜨려야 됐었는데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헌트급 구축함 같은 경우는 폭내를 40개 그리고 아예 잠수함 공격에 특화된 P급 구축함은 폭내를 70개를 싣고서 그냥 한번 잡히면은 유보트를 완전히 종이장 찌그러뜨리듯이 찌그러뜨릴 수가 있었는데 일본이 쓴 이를테면 시무슈급 해방함은 폭내가 단 18발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이 대잠 능력이 확연히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연합군이 독일군 유보트, 특히 영국군이 독일군 유보트를 상대할 때까지 대안을 찾을 때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노하우가. 피해 대가를 치러야 대안을 얻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의 입장은 그 대안을 얻기엔 너무나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또 하나 대잠 작전이란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당시 일본의 구축함들은 대잠 작전의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군 같은 경우에는 구축함이 가면서 폭내를 뒤로 떨어뜨리는 게 이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뭐야 로켓식 폭내를 개발하거든요. 패치오글. 패치오그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반면에 이거를 일본으로 대입해 보면 일본은 전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뚝뚝뚝 떨어지죠. 인력도 부족하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절망만 남은 거죠. 일본은 나중에 진짜 거의 바닥의 수준으로 나중이 돼서야 소나를 열심히 개발하고 소나병을 양성하는데 큰 공을 들입니다. 그 원래는 자기가 원천 기술이 있었는데 네. 제대로 개발 안 해서.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과 연결이 되냐면은 일본의 음악 교육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악 왜 갑자기 음악 교육? 어. 좀 이상하시죠? 어. 당시에 일본은 1940년대 들어서면서 그 전에 소학교의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꿉니다. 네. 근데 이때 그냥 학교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교육 과정이 새로 많이 도입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체능 교육의 강화였어요. 그러면서 음악 교육을 강화하는데 이게 취지는 처음에 좋았어요. 교육학자들이 1930년대 유럽을 가보고서 아, 유럽에서는 생활 속에 음악이 녹아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 악기를 배우고 음악을 즐기면서 나이 먹어서까지 이걸 즐기니까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삶이 윤택해진다라는 것에서 이제 우리도 어렸을 때서부터 음악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취지는 좋았는데 근데 군부에서 이거에 그거 괜찮네 해 이렇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군부에서 음악 교육을 왜 시켜? 바로 소나 때문입니다. 쏘나요? 네. 당시에 일본에서 이거 강조한 게 절대음감 교육이라는 거여서 여러 가지 화음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도미솔 이렇게 띵 치면서 그러면은 이게 도미솔 띵 이렇게 치면 레파시 이런 걸 구분해 놓는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이걸 군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왜? 이렇게 음감을 키운 애들이 나중에 소나병으로 유용하다는 걸 적 그걸 잠수함 깨달았거든요. 소리를 구별해내야 될까요? 잠수함 소리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0톤급, 100톤급, 200톤급 있으면 도미솔 이렇게 들려요? 여러 소리가 나잖아요. 바다에서. 근데 그 소리 중에서 음을 구별하는 그렇죠. 능력을 그렇죠. 올린다. 그래서 네. 바닷속에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적 잠수함의 소리와 고래 소리를 아. 구분하기 힘들어요. 어떤 소리에 예민한 사람을 뽑아내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녹음 테이프 레코더가 되게 비쌌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넣어놔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걸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걸 2배나 3배로 빨리 돌려요. 그러면 인공적인 소리는 거기서 일정한 소리가 땅딱딱딱딱딱 엔진 소리가 나거든요. 이걸 구분해내는 거예요. 아. 나중에 전략 폭격이 가속화되면은 일본이 레이더 기술이 떨어지니까 어떤 걸 만들었냐면 큰 이런 나팔 같은 이런 걸 처치해 놔갖고 멀리서 오는 항공기들의 프로펠러 소리를 듣는 걸 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소음들과 구분해서 딱 이거는 B19 소리, 이거는 B17 소리, 이거는 헬캣 소리 이걸 구분해내기 위해서 소리를 갖다가 레코드판으로 다 만들어서 학교에서 그걸 틀어주고 자 이거는 무슨 비행기 소리죠? 맞춰보세요. 이런 거 하는 교육도 시킵니다. 이거 옛날 영화를 보면 소머즈 그리고 그 요즘 걸로 치면 데어데블 이거 보면 멀리서 나는 소리를 잡소리도 많고 시끄러운 소리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민한데 구별해내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막 고통스러운 과정이. 그런 것들을 사람이 진짜로 하는 과정이 있었네. 네.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질문 하나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생각이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일단 막뭐 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등 숨 쉬어보세요, 멈추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금방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자기가 해보세요. 그걸 나는 못하겠는 거지.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소나가 그런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소리를 증폭시켜서 크게 듣는 거라고. 그러면 잠수함에다 대고 수중에서 이렇게 헤엄쳐가가지고 하고 소리 지르면 소나병들이 이러고 있다가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 있습니다. 진짜? 폭내가 그런 경우죠. 폭내가 뻥 터졌을 때 원래는 소리가 어느 이상 커지면 그걸 딱 끊어주는 회로가 있어야 되는데 가끔 그게 없는 것 같은 경우들은 하면서 엄청 고막이 멍멍멍 터지기까지는 하지만 멍멍멍하는 이런 우리 큰 소리 들으면 되게 오랫동안 멍멍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이게 않습니까? 그 가끔 영화 보면 이러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소나병들이 헤드폰을 팍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청진기는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당했다고요? 집에 청진기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애랑 그거 갖고 장난치다가 제가 듣는데 애가 갑자기 여기 가슴에 대보는 게 아니라 하니까 애들은 그 생각 한다니까요. 네, 저도 순간 하면서 놀라긴 했는데 고막이 터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도 깜짝 놀라긴 했어요. 자 그러면 잠수함전의 판세는 아예 뭐 그 전에 뭐 해군도 그랬지만 지금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는데 원장님 이거는 뭐 이제 전쟁이 막바지로 가는 모든 어떤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한쪽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네요. 예, 굉장히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잠수함전을 하면서 이제 44년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보급이 오는 선을 끊었다라는 부분들은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고 저희가 뭐 6.25 한국 전쟁 때도 보면 결국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전략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길어지는 보급선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급선을 어떻게 끊느냐의 문제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일본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구나라는 거를 느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원유나 재료를 가져다가 만들어서 생산하는 수출인 국가인 것도 그렇고 정말 많은 거를 배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미워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감성적으로 미워하거나 감성적으로 좀 화가 나는 그런 국가지만 배워야 될 게 많다.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진행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국제 관계에서도 항상 이게 공존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으로부터도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정말 배워서 따라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는 배워서 따라하면서 그걸 우리식으로 조금 변형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저건 배우면 안 되겠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를 교훈을 얻는다 그러면 자꾸 긍정적인 것만 가져와서 그걸 베끼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사실은 일본이 저렇게 하는 부분들의 부분 저는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자기 능력 이상의 욕심을. 그러니까 능력 이상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해외로부터 가지고 와야 될 어떤 재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에 이상이 지금 필요하게 된 상황이에요. 저희는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희의 이 성장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내수만 보는 전략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포항제철 만든다라고 할 때 포항제철 규모를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야, 니네 경제 성장하는데 이만큼 안 필요해. 했더니 야, 우리 이거 더 해가지고 외국에 다 팔 거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정말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한 것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수요가 그만큼 안 나왔으면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상당히 운이 좋았고 잘했던 판단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 일본의 이런 어떤 전투라든가 여러 가지 마지막에 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서 우리 능력에 맞는 부분 정도로 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는가. 이건 저는 어쨌든 처음에 이 무리한 확장은 결국은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아까 그 가와사키 조선이 다시 생각나는데요. 가와사키 조선이 1차 대전 때 떼돈을 번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스카타 사장이 전쟁 전에 전운이 닥쳐오니까 도박을 합니다. 뭐냐면은 배는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이지 않습니까? 주문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만드는데 문제는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도할 때까지 재미를 못 보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다가오니까 이 사람이 미리 배를 만들었어요. 가뜩이나 아우 배달라고 아우성일 때 우리는 미리 만들어놨지 하면서 팔아갖고 그때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거대한 컬렉션도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독이 됐습니다. 적당히 하고 끊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전쟁이 거의 끝나는 와중에도 계속 미리 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이게 다 아무도 안 사가는 악성 재고가 돼서 전후의 공경을 겪게 되고 쇼와 금융공황 때 회사가 넘어갈 뻔한 게 바로 그 이유였었죠. 우리도 그게 있었죠. 그렇죠. 70년대 이제 중화공업 한다고 해서 특히 중공업 쪽을 엄청나게 키웠다가 70년대 중반 이후에 과잉 투자, 중복 투자 하면서 결국은 80년대 초반에 경제 위기를 넘어갈 때 제일 중요했던 게 사실 구조조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중공업 쪽의 구조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이제 일본이 여러 가지 했던 걸로부터 저는 모든 측면에서 저는 좀 교훈을 얻을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 잠수함의 활약상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임무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비행기 조종사들이 추락하고 나면 잠수함에 가서 구조를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아무리 좀 뛰어나다고 해도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조를? 그게 명칭이 미션 라이프가드입니다. 라이프가드요? 예, 라이프가드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해수욕장 가면은 항상 수영장 옆에 서 있는 분들은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요원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라이프가드 미션을 잠수함한테 줬다. 그러면 이제 잠수함이 바다에 추락한 파일럿을 구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파일럿을 그 당시에 이제 속어로 뭐 즈미라고 해가지고 뭐 즈미스를 구출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해봤지만 잠수함이 정말 많은 임무를 수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저 함선이나 아니면 상선을 공격해서 결국 물자 수송을 방해하고 병력 운송을 방해하는 게 주 임무였다면 사실 거기에 더해서 필리핀 게릴라에 대한 어떤 그런 물자 지원도 사실 했었고 그 다음에 스파이를 보내는 거, 그러니까 해병대나 아니면 뭐 육군에 있는 정찰대를 어디 섬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잠수함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적 기지나 아니면 지형에 대한 사진 촬영, 정찰도 잠수함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라이프가드 임무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생겼을까라는 거를 이제 근본적인 좀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비행기 조종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손실이라는 게, 그 소모라는 게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 2차 대전을 통틀어서 미군 파일럿이 무려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사했어요. 정말요? 와. 혹시 2차 대전 때 미군이 한 몇 명 정도 전사하신지 아십니까? 파일럿이 10만 명이면 한 뭐 몇백만 명? 아닙니다. 40만 5천 명입니다. 그 중에 10만 명이 파일럿이라고? 네. 4분의 1. 거의 뭐 25%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폭격기 승무원들도 있으니까 네. 그거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을 입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차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만의 좀 독특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엄청난 물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이 부족한 인적 자원의 부족. 인적 자원이 부족한 미국의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43년 중반부터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항모 작전 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유가 기름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자가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투기가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름 아닌 파일럿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자는 일본의 15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인구는 2.5배, 3배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마 기인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목숨이 제일 소중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했다라고도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임무가 이제 언제 시작됐을까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도 잠깐 이름이 언급되긴 했지만 찰스 락우드라는 사람이 이제 당시 소장이었는데 태평양 함대 잠수함 부대 사령관으로 이제 부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혁신적이고 파워풀하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대단히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또 수병들한테는 한없이 자상한 또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이상적인 리더네요. 최고의 리더죠. 어떻게 보면 별명이 엉클 찰리였어요.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취임을 하면서 잠수함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어뢰 스캔들도 공론화시킨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공론화시켜가지고 어뢰를 개선하는 것도 사실 이 사람이 했었고 다양한 이제 개혁을 하는데 잠수함 교리에 대한 변화를 또 일으켰고 그 다음에 공세적인 교리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이판이나 이런 전진 기지에 대한 배치도 이 사람이 되게 추진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잠수함 수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개혁도 했고 아무튼 정말 많은 임무를 도입을 하고 잠수함 어떤 그런 걸 통째로 바꿔버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새로운 임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때마침 이때 함정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잠수함 숫자도 늘어났잖아요. 근데 숫자가 늘어난 만큼 다른 임무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겨난 거고 44년, 45년 후반으로 갈수록 타겟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유가 더 생기는 거예요. 기타 임무에 대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다른 이제 뭐가 더 중요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라이프가드 임무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임무를 찰스 라구드가 먼저 자발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 43년 중순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43년 여름에 50전 1전단 기함이 요크타운이 기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이 찰스 포널 중장인데 그때 이제 마크스 섬이라고 이제 미나미 토리시마라는 섬입니다. 미나미 토리시마 섬에 대한 폭격을 하는데 이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섬을 좀 보세요. 되게 특이하죠. 실제 섬입니다. 실제. 산호초로 둘러싸이는데 이 섬이 이제 도쿄에서 한 1,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현재 일본의 최동단에 위치한 섬인데 둘레가 약 6km 정도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 모양의 섬입니다. 산호초 살짝 높으면은 한번 싹 쓸어가는 느낌인데. 진짜 특이하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은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섬에는 조종사가 폭격하러 갔다가 떨어지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너리 라구드를 부릅니다. 사무실로.
그래서 딱 이제 라쿠드가 가보니까 포오널 뒤에 이제 파일럿들이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오널이 이번에 라이프가드 임무를 한번 해주라. 근데 라쿠드가 거절해요. 뭐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적 항공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잠수함이 너무 취약하다. 아군의 항공기도 우리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다. 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적의 해안포 공격에 대해서는 도무지 방어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포오널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라이프가드 임무가 단순히 우리 조종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 더 뛰어넘어서 우리 조종사의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임무다. 한번 제 뒤에 있는 조종사 한번 봐봐라. 조종사들이 다들 간절히 원하는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절을 어떻게 해? 네. 이때 조종자들이 이렇게 근엄하게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저기 뭐야 장화시는 고양이. 네. 눈 크게 뜨고. 네. 저는 이 포오널의 이 발언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종사 입장에서는 출격 전에 보험 하나 들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태평양의 망망대해에 떨어질 때 딱 예상되는 결과는 뭡니까? 저체온 쪽으로 나는 상업압되는 거,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출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까운 거죠. 근데 딱 나를 구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출격이 이제 되는 겁니다. 떨어져도 난 살 수 있어와 네. 떨어지면 죽는 거야. 네. 그러니까 과감한 공격, 적극적 공격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도 분명히 엄청나게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사기가 진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라쿠드도 그 포오널의 진심을 딱 알고 그래 하겠다라고 해서 이 작전을 최초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작전이 뭐였냐면 43년 9월에 길버트 제독 네. 타라와로 따라와 하셨던 되게 소상한 거 기억하시네요. 너무 딱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 작전에서도 라이프가드 임무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렇죠. 네, 줄을 안 당해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임무 수행은 43년 10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10월 5일부터 이틀간 14전단이 웨이크 섬을 공격을 하는데 이때 이제 미 잠수함인 USS 스케이트가 발라오급 잠수함입니다. 일본군의 계속된 해안포 공격과 항공기 기총서사로 정말 어렵게 작전을 했지만 총 6명의 파일럿을 구합니다. 굉장한 성과를 거뒀죠. 근데 정말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함교의 당직 부관이었던 윌리스 맥슨 중위가 부상을 입고 전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해가 있었던 거죠. 정말 어렵게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합당한 보상과 감사를 받습니다. 특히 이 잠수함 함장이었던 미키니 소령 같은 경우는 네이비 크로스라고 해군에서는 2번째 가는 훈장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받습니다. 사실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해군 내에서도 가장 한직이 잠수함이잖아요. 잠수함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은 적함 격침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라이프가드 임무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네. 낮은 취급을 받았던 임무였고 또한 해군 내에서도 가장 위험한 임무가 잠수함 임무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임무라고 여겼던 게 바로 이 라이프가드 임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훈장도 받고 이렇게 한번 성과를 딱 내고 나니까 인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만한 가치가 있다. 대단히 숭고하고 중요한 임무가 있구나. 이 작전은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공적인 작전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조종사 입장에서 난 어떤 상황에서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네. 이런 생각하는. 조국에 대한 믿음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합당한 보상,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 왜 중요하냐? 처우 개선이 없이 무슨 사명감을 원하고 그렇죠. 무슨 애국심을 요구하겠어요. 네. 이런 게 있어야지 없던 애국심도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대단한 거죠. 네. 라이언 일병이라는 영화가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어렸을 때 그걸 봤을 때는 와 전투씬 쩔어, 네. 감정 표현 선 너무 좋아 막 이랬는데 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저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 가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들 셋을 다 잃게 되는 과정에서 아들 둘을 잃고 마지막 한 명 남은 거잖아요. 그 마지막 조국은 당신에게 아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아 저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10명의 죽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시거나 또는 군에 가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어떤 부상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끝까지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도 그거죠. 끝까지 보상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게 의혹인 경우,
근데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국방을 지켜나가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은 시스템인데도 지난번에 카미카제 이야기했을 때 일본이랑 너무나 대비되는. 아, 그렇죠. 제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니 소나도 좋고 뭐 레이더도 좋고 다 좋은데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을 레이더로는 못 찾지 않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네, 조금 살펴보면 이게 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인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해군 조종사들 입장에서 섬을 폭격을 하는 이유는 그 섬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폭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섬 주변에서 이제 주로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그 주변에. 추락하더라도 섬 주변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떨어진 사람을 구출하러 가려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와서 가야 네.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잠수함 몸체를 내놓고 가면은 당연히 적의 해안포에 타겟이 되기 쉬웠고, 그다음에 적의 항공기에 이제 타겟이 되기 쉽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잠수해서 페리스코프 전망경만 내놓고 갑니다. 페리스코프 하니까 최승병 박사님 생각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망경만 내놓고 가다가 이제 추락한 조종사가 왼손에는 그 구명보트를 이렇게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 이 전망경을 이렇게 껴안고 잠수함이 이제 안전한 거리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해안포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가 오면 그때 이제 부상을 해서 이제 갑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출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말이 쉽지 정말 어렵고 부상도 있고 그건 거의 엄청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고도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그럼요. 이게 또 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섬 근처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망망대해에 떨어진 경우는 정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찾냐는 거죠. 이거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그렇죠. 네, 특히 그 떨어진 조종사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지금 저체온증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이밍 놓치면 고기밥 되기도 쉽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 언브로큰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루이 짐 페리니. 이게 베를린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인데 이 사람이 B-24 승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B-24가 망망대해에 떨어져서 영화 내용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일본 포론 수용소로 가서 자기의 신념을 꺾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낸다라는 그런 영화 내용이는데 이 B-24가 바다에서 승무원들이 47일간 표류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한테 발견됐냐면 일본 함정한테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거죠. 그만큼 찾기 어려웠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난관을 해결했던 정말 결정적인 요소는 다름이 아니라 공중 지원입니다. 미군 전투기가 이제는 잠수함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 항공기로부터 잠수함을 보호해주면서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킹피셔 같은 이제 해군 관측기가 조종사의 수색 임무도 또 하기도 해요. 잠수함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국의 제해권과 제공권의 장악이 라이프가드 임무도 조금 더 수호할 수 있게 해줬던 근원적인 이유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입체적인 작전을 해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작전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잠수함이 왜 항공기한테 취약하냐면 잠수함이 항공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망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자망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려요? 요 타이밍이 항공기가 공격하는 타이밍.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호위기가 붙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사정이 나아지는 거죠. 근데 이러려면은 해상, 공중 입체적인 작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조종사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도.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미리 조종사와 잠수함 승무원들에게 특정 지점에 대한 포인트 코드를 나눠줍니다. 네. 조종사들한테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코드를 나눠주면은 서로의 위치를 일치시켜서 찾기가 되게 쉽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3 onion 110, 13 onion 110 이렇게 조종사가 무전을 때려요. 네.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조종사가 어니언 지점에서 방위각 110도로 13마일 지점에 있다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보고를 하고서 네,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을 나중에 일본군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일본군이 역으로 무전을 때려가지고 미 잠수함을 유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이걸 바꾸냐면 가운데 있던 특정 지점 포인트 코드를 일본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L 발음을 써서 이제 씁니다. 애플을, 아프르 뭐 이러잖아요, 그죠? 뷰티풀, 마그도나르도 이런 발음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치밀함도 지금 계속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조종사에게 사전에 지급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따지면 굳이 이제 서바이벌 키트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종사에게 기본적으로 거울, 뭐 안경, 뭐 아니면 금속 이런 걸 줍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반짝반짝 그치, 반짝반짝 반사할 수 찾을 있게.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비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구명보트에도 반사경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 있게끔 뭔가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비상용 구명보트에 무전기를 부착을 해놔요. 근데 사실 전투기에도 무전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비상용 구명보트에다가 다시 무전기를 해놨냐면 떨어지면서 전투기에 있던 무전기는 거의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떼서 쓸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조종사가 이탈되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그렇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을 해놨는데 여기에 구명보트에 붙여놓은 무전기가 배터리식 무전기가 아닙니다. 자가 발전식 무전기를 부착을 해놓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깁슨걸이라는 자력 발전 라디오인데요. 이게 풍선이나 연으로 안테나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사진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띄워놓으면은 최소 30마일에서 최대 300마일까지 송신거리를 와.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300마일이요? 네. 500km를 가는 그렇죠. 거예요? 최대 날씨가 좋고 뭐 엄청 이게 오. 청명하면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전쟁 말기에 가면은 무려 한 18시간 작동되면서도 네. 송신거리가 약 20마일 정도 되는 라디오 송신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대세는 지금 자가 발전기인 깁슨걸이었다. 근데 네. 저게 제가 아는 그 걸 맞아요? 뭐 6호걸 막 이런 걸? 네, 맞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왜 네. 깁슨 걸이에요? 깁슨걸이라는 게 이제 20세기 초반에 유행했던 패션을 이제 입고 다니는 여성들. 아, 그래서 그걸 깁슨걸이라고 하는데. 저 느낌? 예, 예, 예. 그러니까 약간 막 허리가 잘록한 거. 중세 시대 옷같이 요거를 세련되게 입는 느낌. 중세 시대의 옷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꾼 네, 거예요. 네. 중세 시대의 옷은 안에 입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코르셋 입어야 네, 되는. 안에 티안 있는 나죠. 거를 가지고 몸매를 막 보정을 해주고 하는 네.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없애는 거예요. 없애면서 옷 자체가 심플하고 스마트한 이런 식의 거를 이제 깁슨걸이라고 해가지고 이 캐릭터가 그림도 있고 패션도 있고 여러 개 나와가지고 깁슨걸이라는 게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디자인할 때 좀 이렇게 이쁘게 하는 네, 네.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네. 그런 것도 나오고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려놓은 것 같은 딱 그 네. 느낌. 네. 마치 스케치해 놓은 것 같은. 어.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10년대, 20년대 이후에 여성 운동들 신여성. 네네네. 그것과도 또 관련되는. 근데 이제 그걸 깁슨걸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라디오 자체가 굉장히 좀 허리가 모던하고 네, 네. 스마트하고 모양 자체가 맞습니다. 또 이렇게 좀 모양을 돼 보니까 있고 이렇게 그래서 깁슨걸로 부른 게 네,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 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트루만 행정부를 반대하는 정책 이름 뉴룩이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뉴욕이라는 게 40년대 패션입니다.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네. 근데 그런 이름들을 붙이면서 대중적으로 굉장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깁슨걸이라는 거를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잠수함 근무가 아마 전체 군인들 중에 가장 힘든 쪽에 속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잠수함 부대 선발부터가 달랐습니다. 각 보직들마다 필요한 인성과 지능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원장님 저하고 안 되겠는데요. 화가 많은 사람 안 된답니다. 그래서 미군은 잠수함에 뭘 놨냐? 그걸 준비해 왔습니다. 자, 짜잔. 최초로 우리 먹방하는 건가 여기서?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 맞아요. 건데. 2시간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은 큰 거 한 방 탁 쏴가지고 제대로 된 대어를 낚습니다. 어. 항공모함을 낚아요. 항모를? 예, 시나노라고 하는 당시 일본의 모든 최첨단 건조 기술이 다 집결된 항공모함이었어요. 오.